남편이 집을 나갔다. 그날 이후 남편은 2번 다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이 사실상 이혼한 날이다. 집을 나간 뒤 남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활비를 끊는 것이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불안감이 무겁게 어깨를 눌렀다. 보험을 해지하고 아이들 사교육을 줄이니 약간의 현금이 생겼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몇 푼 안 되는 현금이 생명줄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건 죽어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비장해졌다.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면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신문 배달을 했고 전단지를 붙였다. 도서관에서 돈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보험을 해지하고 생긴 목돈으로 투자를 해서 다행히 수익으로 돌아왔고 도서관에서 책으로 배워 경매도 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맸다. 외식을 하지 않았고 옷이나 화장품도 일절 사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감수해도 괜찮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내가 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생겨났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다음 날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었다. 5시쯤 되자 아이가 깨서 엄마를 찾아왔다. 아이를 무릎에 앉혀 재우고 자는 아이를 안고 그대로 다시 책을 읽었다. 6시 아이를 깨워 영어 공부를 하게 하고 식사 준비를 했다. 육수를 내서 국을 끓이고 따숩게 압력솥에 밥을 지었다. 7시 30분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 등교시켰다. 나는 동네를 걸으며 산책을 했다. 도서관에 가고 일할 준비를 하고 시장에 갔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영화를 봤다. 급하게 일을 마치면 부랴부랴 고기를 볶고 찌개를 끓여 저녁을 먹었다. 밤 9시 잠자리에 누워 아이가 잠이 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특별히 변한 게 없는 일상이었다. 새로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러 다녔고 무슨 반찬을 해줘도 아이들은 잘 먹었다. 아침에 눈 뜨고 거실로 나오면 처음 하는 일이 시끄럽게 떠드는 TV와 소파에 누워 코 골고 있는 남자를 보는 일이 아니라 속이 시원했다. 무슨 의견을 말하면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첫마디로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빠는 없지만 우리는 평소대로 식탁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상들을 이야기했다. 보통 때처럼 우리의 대화에 남편이 오르는 일은 없었다. 가족을 궁금해하지 않는 남편을 아이들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여러 날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에 대해 왜 나갔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묻지 않았다. 평소에도 우리는 늘 셋이서만 함께였으니 아빠가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 1년에 한 번 정기 공연을 하는 아이 오케스트라 공연도 3번을 하는 동안 아빠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가족 여행에도 항상 아빠는 없었다. 여행 가기 전 나를 잡기 2주 전에 알려주면 시간을 내어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못 간다는 말이 되돌아왔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짐을 자기가 들고 다녔다. 나는 짐을 든 배낭을 등에 메고 한쪽 어깨에는 모래놀이 장난감을, 다른 한쪽 어깨에는 물놀이 장난감을 걸쳐 메고 접이식 그늘 막은 크로스로 몸에 걸쳤다. 먹을거리를 싼 보냉백을 2개 나눠 양손에 들고 다녔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짐을 가져오느라 놀고 싶어할 아이들을 그 자리에 묶어 놓을 수 없는 노릇이니 짐은 한 번에 옮겨야 했다. 마치 짐을 나르는 수레처럼 내 몸을 썼다. 아이들도 각자 자기 짐을 든 배낭을 등에 맸다. 우리의 원칙은 자기가 책임지고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챙기는 것, 공동의 짐은 엄마가 지는 것이었다. 내가 같이 놀던 놀지 않고 앉아서 쉬던 간에 상관없이 눈은 항상 아이들을 쫓아다녔다. 장소가 어디든지 나는 한 번도 눈에서 아이들을 놓치지 않았다. 하루 종일 내 눈은 아이들을 쫓았다.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다.
나는 남편이 없다. 사람들은 모른다. 이것은 나만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위축됐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이웃 가족들과 인사하지 않고 피하고 싶었고, 어쩌다가 식당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할 때도 초라한 기분이 드는 날이 있었다. 마트에서 물건을 담기 위해 카트를 빼려고 줄을 선 남편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도 나는 작아졌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 때때로 씁쓸하긴 했지만 내가 한 선택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였다. 다만 아이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바랬다. 여행 갈 때 자기 몫의 짐은 자기가 지듯이 이혼으로 아이들에게도 각자 자기 몫의 짐이 생겼다.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남편의 이야기를 이제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처럼 아빠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우리의 대화에서 사라졌다. 아빠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빠를 아무도 찾지 않았다. 물론 남편도 아이들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없었다. 아이들이 안쓰러웠다. 아빠의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는 밖으로 꺼내놓을 수 없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나만의 몫이었다. 한 번은 아이가 시무룩하게 자기 방에서 나와 나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아빠에게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문자를 했던 모양이다. 아빠가 주말에 바쁘다며 못 만난다고 답장을 했다. 몇 개월이나 보지 못한 자식이 보고 싶다는 문자에 마치 친구가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함께 하자는 정도의 제안에 답하듯 무심하게 아이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는 속상하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눈물을 비치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아이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때 내가 제대로 위로를 해주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제발 아이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도록 내가 위로해줬기를. 1년쯤 지났을 때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도 이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중 어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며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들을 수시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줬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에 상처받지 않기를, 혹여 자신들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다. 아빠의 무관심. 이것 또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했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답이 없어.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야. 이건 누구 탓도 아니고 슬퍼하거나 마음 아플 일이 아니야. 그냥 운명인 거지. 다 괜찮아. 그리고 운명은 사람이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젠가 기회가 오면 우리는 운명을 바꾸기만 하면 돼. 소소한 아픔들이 생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남편이 존재감이 1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없다는 것, 아빠가 함께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의 일상을 깨지 못했다.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혼은 이미 곁에 와 있었다. 남편은 한참 전부터 가정 밖에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 남편의 부재가 괜찮았다. 가족에게 존재감 제로. 그리고 우리에게 존재하지도 않았던 말. 아빠 언제 와? 남편이 우리 일상에 관심 두지 않고 멀어지는 동안 우리는 나름의 루틴이 생겼고 거기에 익숙했다. 여느 때와 똑같은 일상을 살며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여행 짐을 드는 우리의 원칙은 이혼 후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아이들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순간과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시간들을 견뎌야 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처럼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혼자 삼켜야 하는 일들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더 집중했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서 있어야 했다.